여러분 혹시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저는 브로콜리를 정말 좋아해서 브로콜리가 들어간 반찬은 물론이고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철분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철분의 함량이 2배나 많으며 독소 배출에 효능이 있는 클로로필도 풍부해서 간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당뇨 완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브로콜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브로콜리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브로콜리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잘못된 브로콜리 섭취 방법 첫 번째는 브로콜리를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드실 텐데요. 브로콜리는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NRF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NRF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체의 모든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하는 단백질을 뜻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 또는 염증과 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채소나 과일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설포라판은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백혈병, 그리고 간암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물질인 셀포라판은 조리법에 따라서 함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찌기, 볶기, 물에 데치기, 전자레인지 돌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찜으로 쪄서 먹을 때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쪄서 먹는 것보다는 적지만 프라이팬에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도 항암 성분이 증가하는 것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끓는 물에 그냥 데쳤을 경우 반대로 0.4배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국에 넣거나 수프로 끓여 먹으면 항암 성분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결과 역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외에 비타민C 역시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과 피부에 좋은 비타민 A,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 등도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 먹는다고 해서 영양 성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항암 채소를 먹는 이점을 누리는 것이 더 좋겠지요. 만약 브로콜리를 물에 데친다면 1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한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 중에서도 특히 항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구입하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입하신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 되기 전 상태인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으로 존재하다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포벽에 의해서 효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브로콜리를 잘라주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게 되는데 이때 설포라판으로 합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을 3배가량 늘려서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브로콜리를 잘라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방치하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것보다는 미리 잘라서 손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초고추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브로콜리와 초고추장은 궁합이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니랍니다. 브로콜리에는 최고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가득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 좋은 채소이기도 하지요. 브로콜리 자체의 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될 정도인데요.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밥 먹기 전에 브로콜리 몇 조각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즐겨 먹는 초고추장은 식초, 설탕, 마늘, 참깨 등을 추가하여 만든 양념인데요. 브로콜리를 초고추장과 함께 먹을 경우 식초의 산성에 의해 베타카로틴과 좋은 비타민들이 파괴되는 영양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초고추장보다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당뇨 완화를 위해 브로콜리를 섭취할 때는 잊지 마시고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로콜리와 상극인 경우 세 번째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칼륨이 풍부하며 항산화 성분과 다량의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및 동맥의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와파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브로콜리는 혈액을 응고시켜 혈관 내의 출혈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브로콜리를 과잉 섭취하거나 주스로 농축해서 드시는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방약 복용 후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브로콜리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1컵 정도의 브로콜리가 적당한 섭취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권장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단에 포함되는 채소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브로콜리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브로콜리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과다 섭취할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차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이 과잉 섭취할 경우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어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을 조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천드리는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브로콜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이며 토마토의 항암 효과는 베타카로틴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뛰어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이 증가하는데요.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 여러 종류의 암세포를 파괴하는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한의학적으로 뇌를 튼튼하게 하고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을 채워주는 효능이 있는 음식 약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칼슘, 철분, 비타민 B 등도 두뇌 활동을 좋게 하며 혈행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치매 예방을 위해 더없이 좋은 영양 보물 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마늘 및 올리브 오일, 그리고 굴소스와 함께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지나치게 익혀서 드시는 것보다 되도록 쪄서 먹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서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초고추장 대신 고추냉이나 겨자와 함께 먹는 것이 당뇨 완화를 위한 좋은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브로콜리 섭취와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최소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이 맛과 영양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추 좋아하세요? 저는 부추를 너무 좋아해서 부추 겉절이, 부추전은 물론이고 감자탕이나 돼지국밥을 먹을 때도 부추를 듬뿍 넣어서 먹는답니다. 부추는 한 번만 종자를 뿌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기에 한 해에 무려 4번이나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위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대장 용종과 암 해결에도 훌륭하며 간에 묵은 독소를 몰아내어 오장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으뜸입니다. 정구지, 줄, 솔이라고도 불리는 부추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주는 건강식 재료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흐릿한 눈의 시야를 밝혀주고 간의 독소 해독과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독의 왕이라 불리는 이런 부추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부추의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부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으니 부추로 전을 만들어 드셔도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름 가득 넣고 바삭하게 튀긴 부추전은 정말 맛있지만 사실상 영양적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의 경우 비타민과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모두 열에 매우 약한데요. 부추의 영양 성분은 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파괴되니 고온에 튀기듯 굽지 말고 꼭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부추전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름은 모두 오메가6 기름이고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암과 치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튀기듯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부추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몸속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해도 기름 가득 구운 전으로 염증을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추를 기름에 볶으면 영양 흡수율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영양 흡수율이 올라도 고온에서 가열하면 모두 다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건강한 기름과 부추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어떤 지방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부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3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 적절한 영양소. 둘째, 산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건강한 혈액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곳곳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혈액인데,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큰 탈이 나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바로 나쁜 피인데요. 피에 지방과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끈적끈적해진 피가 바로 이 나쁜 피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피는 어떤 것일까요? 맑고 멈추지 않으며 잘 흐르는 피를 말합니다. 부추가 바로 이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부추를 드셨을 때의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입니다. 슈퍼푸드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그 기적의 성분이 놀랍게도 부추에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피가 뭉쳐서 생긴 어혈의 독을 풀어주니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인데요. 게다가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막아 혈액 자체를 묽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드시는 처방약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한 부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선한 피를 뇌로 전달해주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주니 기억력과 뇌 건강을 쑥쑥 올려준답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오리고기의 지방산과 부추의 황화알릴이 함께 작용하여 비타민 흡수율을 무려 10배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오리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은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오리고기에도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성질이 차가워서 배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니 더더욱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리고기를 드실 때 꼭 부추와 함께 드셔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부추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오리고기의 찬 기운과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드시면 위와 장점막에 자극을 주고 통증을 일으키며 소화 불량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열은 가슴과 명치 부위에 뭉치기도 하고 머리까지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열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고기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뜨거운 소고기 대신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부추 안에 들어있는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이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즘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 근육에 피로감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피로물질인 젖산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피로물질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부추 잎부분의 당질은 특히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가 매우 빠른데요. 피로를 회복해주는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함께 작용하면 흡수율을 무려 6배나 높여서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니 기력 충전에 으뜸가는 놀라운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꼭 부추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부추가 냉증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 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 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주고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의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추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부추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칼슘이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부추 섭취에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추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그리고 간장입니다. 송송 썰은 부추를 된장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은 특히 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부추에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눈 건강에 으뜸인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몸에 좋은 슈퍼푸드 호박의 20배, 배추보다는 무려 8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몸속 세포를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서 눈과 장기의 기능을 높여주고 악성 종양과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콩과 두부입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콩이 재료가 되어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발효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르게 되는 형태로 변한 된장 그리고 간장도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또 부추의 칼륨이 된장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부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최근 독소 해독과 디톡스에 좋은 음식들이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독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이죠. 심지어 80%나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철분을 포함한 미네랄의 구성이 완벽하게 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나는 통로인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니 이보다 해독에 좋은 보약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이 황화알릴이 간에 정말 좋습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 성분을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지친 간을 위해 부추를 꼭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간해독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부추의 간해독 효능, 그리고 식초의 산성과 폴리페놀이 함께하면 살균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몸속의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 그리고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산소 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산소랑 함께 짝으로 몸속에서 다니는데요. 부추가 맑게 정화한 피가 온몸 곳곳에서 살균 정화 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부추 무침과 겉절이에 식초를 살짝 곁들이셔서 맛과 해독 효능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배추된장국, 배추전, 배추나물 그리고 배추찜 등 배추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배추는 주로 김치로 소비되는 채소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하지 않은 배추 그 자체만으로도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항암, 혈압 조절, 장 건강 증진 등 몸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배추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배추와 함께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의 풍부한 성분인데 이것이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 등의 훌륭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최근 저명한 국제학술지 란셋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과 함께 직화해 구워 먹는 붉은 육류 섭취가 늘고 여기에 더해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암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장 표면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4일에서 5일에 걸쳐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심각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먹는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만 더해줘도 채소를 씹을 때 나오는 인돌스리카비놀이라는 화학 물질이 장 내부의 염증을 방어하는 면역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추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를 강화하는 동시에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배추의 비타민 C는 가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아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날씨가 건조해지면 걸리기 쉬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주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를 억제하여 만성 피로와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배추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배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입맛 없을 때 쌈배추에 쌈을 싸서 한 그릇 뚝딱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으로 쌈을 드실 때 농약이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배추에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 프로시미돈 등의 농약이 많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농약들이 단순히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을 유발하거나 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배추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척 방법이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추 같은 엽채소류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 2번에서 3번 정도 씻는 것이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많게는 2배까지 높아지고 세척 시간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씻는 물에 소금이나 주방용 중성세제를 첨가하면 제거 효과가 높았으며 특히 중성세제를 사용할 경우 농약 종류나 성분에 따라 최고 2배까지 제거 효과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김치처럼 발효시키는 음식의 경우 배추를 절이는 단계에서도 소금물로 인해 배추 속 수분이 삼투압 현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농약이 어느 정도는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유기산과 젖산균 등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농약의 분해가 이루어져서 발효 4주 후부터는 거의 모든 농약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김치에 대한 농약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하지만 생으로 드실 때만큼은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 발암물질을 막고 종양의 성장을 막아 항암제 역할까지 하는 든든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여 갑상선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피부는 건조하고 창백하며 얼굴과 손발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갑상선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의 원인과 통제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 결핍이 있는 여성의 경우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갑상선 관련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배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추의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당하며, 고이트로겐 성분은 물에 삶거나 데치면 함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하면 떠오르는 음식 바로 김치가 빠질 수 없는데요. 김치에는 마늘이나 생강 등 몸에 좋은 부원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다양한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암을 예방하거나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등 건강에 이로운 효능을 줍니다. 그러나 김치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김치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나 김치찜 같은 요리들은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김치는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이나 젓갈 액젓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흔히 밥과 함께 곁들여 먹는 소량의 김치는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김치찌개나 김치찜처럼 상대적으로 김치가 많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는 요리에는 나트륨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김치찌개 1인분의 경우 약 1962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무려 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는데,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이 함께 배출되어 혈액 내 부족한 칼슘 보충을 위해 뼛속에 칼슘을 배출시켜 골감소증,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이 좋지 못한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치가 많이 들어간 요리는 칼륨 수치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김치찌개 1인분에는 칼륨이 약 639mg,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배추만 아니라 고춧가루나 돼지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가 더해지면서 칼륨 함량이 더욱 높아지는 요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이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그야말로 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되도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장이 건강하더라도 이렇게 맵고 짠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건강상 이점보다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배추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체내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지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피곤해 코피를 자주 흘린다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은 배추 속에 비타민 K가 뇌출혈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이나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배추 속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배추 속의 비타민 K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와파린 계통의 약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배추에 생긴 검은 반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몇 분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검은 반점을 배추가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먹기가 찝찝해서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배추에 생긴 이 검은 반점은 깨시무늬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증상은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추를 키우는 과정에서 질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것으로 농작물 자체에 생리적인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생리장애입니다. 검은 반점이 있는 배추는 미관상 좋지 않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섭취해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계란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계란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찐계란, 라면에 넣은 계란, 계란 후라이, 계란찜 등 계란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계란 한 개는 무게가 60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간과 뇌 기능을 증진시키는 콜린, 근손실을 막아주는 단백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셀레늄 등 많은 학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영양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계란을 싫어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계란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품이죠.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계란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란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계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밀가루입니다. 계란에는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콜린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뇌세포가 손상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계란의 콜린 성분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고 세포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뇌에 좋은 계란을 밀가루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제된 하얀 밀가루는 탄수화물 75%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처럼 고탄수화물이 주요 성분인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먹는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높아진 혈당 속에서는 최종 당화산물, 즉 뇌세포를 파괴하고 암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당독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독소는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던 잉여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성된 것을 말하는데 당독소가 몸에 쌓이면 만성염증을 일으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뇌에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하며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몸에 암을 일으키는 등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당독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굽는 열처리 과정에서 더욱 쉽게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나 튀김과 같은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뇌를 보호하는 세포막이 무너져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처럼 신경세포의 보호막을 생성하는 성분을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보호막을 뚫어버리는 독소를 만드는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결국엔 좋은 음식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빵처럼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되도록 멀리하고 드시더라도 계란과 정제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통밀 또는 비건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감입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을 일은 많지 않겠지만 요즘엔 곶감이나 감말랭이처럼 먹기 간편한 식품으로도 많이 드시는데요.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을 경우 가볍게는 두통이나 설사, 구토, 소화불량에 그치지만 심하면 급성 위장염, 위석 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할 경우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면서 위장관에서 단백질과 엉겨붙어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장의 연동을 느리게 하고 변비를 유발하게 되는데 심하면 위석으로 발전되고 위벽을 손상시켜 위궤양이나 위장관 출혈, 장폐색, 장천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보다는 약하지만 탄닌 성분이 있어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밤, 도토리도 있는데요. 물론 적은 양으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드시더라도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차와 커피입니다. 계란을 먹을 때 그 특유의 뻑뻑한 식감 때문에 물 또는 차나 커피 등 마실 것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차 종류에 들어있는 탄닌은 위석을 만들 가능성은 낮지만 계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철분 결핍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체내에 건강한 철분 수치를 가진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철분 결핍 증상이 있거나 특히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철분 결핍증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으로는 기력이 없거나 피곤함,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 나타나고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발톱이 깨지거나 변형되는 증상,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철분 결핍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평소에 철분 흡수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 함유된 탄닌은 우리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시키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등의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과 차 모두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되도록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한 가지씩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란은 풍부한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지만 비타민C가 많이 부족한 식품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계란과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나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의 탁월한 항암 효과에 의한 것으로 특히 열을 가해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을 5배나 높일 수 있어 계란과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우리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이죠. 칼로리는 높지 않으면서 영양소는 풍부하고 더불어 베타카로틴, 레시틴과 같은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 및 해독작용 효능까지 있어 계란과 아주 좋은 궁합이 됩니다. 호박에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계란이 채워주고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을 호박이 채워줄 수 있어 함께 먹는다면 균형 잡힌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 속 식이섬유와 계란 속 칼슘이 만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리적 안정감 효과까지 준다고 하니 식사 때 계란과 호박을 이용한 요리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치즈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지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칼슘이 부족한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에
칼슘이 풍부한 치즈를 넣어 함께 섭취하면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란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D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에 걸리기 쉬워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와 염증,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우울감, 탈모, 비만,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란 요리에 궁합이 좋은 치즈를 함께 넣어서 맛과 영양까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음식 외에도 계란 자체만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계란을 완숙해서 섭취하기입니다. 계란을 얼마나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그 맛과 영양도 달라지는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피부나 머리카락, 손발톱을 매끄럽게 해주며 신경계, 골수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러한 비오틴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데요. 이 아비딘 성분은 익히지 않은 날계란을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 체내에 쌓이면서 비오틴 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계란을 완전히 익히면 아비딘 성분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비오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계란을 날 것으로 먹었을 때는 체내 단백질 흡수율이 51%에 불과하지만 완전히 익힐 경우 91%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계란을 익히면 단백질이 소화되기 쉬운 구조로 바뀐다고 하니 계란은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익히기입니다. 계란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 중에는 먹을 때마다 계란을 삶기 귀찮아서 혹은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 아예 맥반석 계란을 구입하거나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처럼 계란을 장시간 동안 열을 가해서 익히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데 40분 동안 구울 경우 일반적으로 삶은 계란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 D가 최대 61%까지 손실된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에 오랫동안 열을 가하면 계란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옥시스테롤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열을 가하는 시간이 길수록 계란의 영양성분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몸에 나쁜 성분은 증가되기 때문에 가능한 맥반석 계란처럼 오랫동안 구운 계란보다 빠르게 삶은 계란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흰자, 노른자 같이 먹기입니다. 계란하면 끊이지 않는 주제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계란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계란 속 단백질은 흰자가 노른자보다 많이 들어있지만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오메가3, 셀레늄 등 계란의 핵심 영양소라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대부분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오히려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지혈증 등의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계란 2개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란의 우수한 효능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라도 흰자와 노른자 모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딸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과일보다 딸기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냥 먹어도 상큼하고 딸기 케이크, 딸기 쉐이크, 딸기 롤 등 딸기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고 인기가 많죠. 딸기는 날씨가 쌀쌀한 겨울에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철 기온이 낮으면 딸기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데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당분과 영양소를 충분히 축적하기 때문에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잘 익은 딸기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해주는 간식에 불과할 것 같지만 사실 딸기가 지니고 있는 숨은 효능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각종 비타민이 감기 예방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돌연변이 등의 기능으로 인해
아메방과 함께 손상된 DNA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 성분은 다른 과실류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성분은 주로 의약품, 건강식품에도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대장암, 간암, 피부암, 식도암, 췌장암 등의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등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우수한 효과가 밝혀진 성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철을 맞은 딸기만 잘 챙겨 먹어도 맛은 물론이고 면역력 상승과 함께 암까지 예방하니 정말 이보다 좋은 과체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딸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딸기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딸기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무지개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딸기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어떻게 씻어서 드시나요? 딸기는 보기보다 잔류농약이 많은 식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한 환경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가장 많은 과체류가 딸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농무부가 879종의 딸기 샘플을 조사했더니 그중 무려 98%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극소량의 잔류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딸기는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 증산 억제제나 곰팡이 억제제 등의 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에 독소로 작용해 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딸기를 씻지 않거나 대충 씻어서 먹을 경우 이처럼 몸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딸기는 과육이 무른 식품인 만큼 농약이 침투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딸기를 씻을 때는 꼭지 아래쪽에 농약과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지를 떼어내고 물에 1분 동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충분히 씻으면 잔류 농약이 말끔히 제거됩니다. 딸기처럼 물러지기 쉬운 과일 채소는 물에 닿으면 금방 물러지고 과일의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너무 오래 담그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평소에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딸기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때문에 딸기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일들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딸기의 경우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의 양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시에 딸기를 양껏 담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모두 먹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럴 경우 혈당 부하나 혈당 지수의 의미가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은 물론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특히 사과나 참외처럼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해서 소화 흡수가 느린 만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딸기처럼 무른 과일들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올라 혈관이나 신경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일들은 달긴 하지만 초콜릿이나 음료수처럼 몸에 나쁘진 않다는 생각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어떤 과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높은 당분을 지니고 있고 혈당을 쉽게 높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절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딸기처럼 당분을 함유한 과일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곰팡이가 핀 경우입니다. 딸기는 수분 함량이 약 90%로 높은 데다 과육을 보호하는 껍질이 없고 과육 조직 자체가 약해서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던 곰팡이가 잘 생기는 식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딸기에 생기는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땐 곰팡이가 딸기 표면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딸기 속까지 곰팡이 포자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곰팡이 포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알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과 함께 호흡기, 위장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딸기가 물러진 경우는 딸기의 세포벽이 붕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곰팡이로 인해 물러진 경우는 딸기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딸기를 드실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좋고, 보관할 때는 일반 냉장고의 온도인 4도보다 더 낮은 영도 정도의 온도에 두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붙어 있으면 쉽게 무를 수 있으니 되도록 겹겹이 쌓아 보관하는 것은 피하고, 과일의 성숙과 노화를 촉진하는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 과일과는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딸기에 함유된 칼륨은 100g당 170에서 200mg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신체 내부의 전기 전도체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고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혈압 조절, 근육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과 피로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부정맥,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들은 이처럼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박이나 참외, 바나나, 딸기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 섭취를 최소화하고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딸기에는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구연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구연산 성분은 우유나 치즈의 풍부한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 뼈 건강을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제품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 성분들은 피부 점막과 뼈 치아를 구성하는 콜라겐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들이 딸기에 함유된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콜라겐 생성을 더욱 촉진하여 피부나 뼈 건강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에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 파괴를 유발하고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 지연에 도움을 주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 무기력감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 성분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비타민 E가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C는 세포 밖에서, 비타민 E는 세포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E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보병이라면 비타민 C는 비타민 E가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의무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견과류의 비타민 E는 백내장과 시력저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꼭 딸기와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계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철분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 운동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계란과 딸기를 함께 섭취하면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기산과 비타민C가 계란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철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빈혈과 암, 신장, 심장 문제와 같은 혈액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이 들어간 식단과 함께 후식으로 새콤달콤한 딸기를 섭취하시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은 브로콜리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